인간관계론을 읽겠습니다. 피켓 장군의 군대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과수원과 옥수수밭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협곡을 건너가며 몰아쳐 갔다. 그러는 줄곧 적의 대포가 그들 주변 이곳저곳에 무시무시한 구멍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몰아쳤다. 그 너무나 단호한 공격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듯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복군의 보병이 숨어있던 묘지 능선 돌담 뒤에서 몸을 일으켜 일제 사격하기 시작했다. 피켓 장군의 군대는 이 기습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산마루는 거대한 화염으로 뒤덮인 도살장이자 불타오르는 화산이 되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한 명을 제외하고 피켓 장군 휘하의 모든 지휘관이 쓰러졌다. 5,000명에 달하는 부하 중 5분의 4가 이미 쓰러진 다음이었다. 최후방 공격 부대를 이끌고 있던 아미스테드가 앞으로 뛰쳐나와 돌담을 뛰어넘고 자신의 칼 끝에 모자를 꽂아 흔들며 소리쳤다. 저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군대는 아미스테드의 명령을 따랐다. 그들은 벽을 뛰어넘어 북군을 총검으로 찌르고 개머리판으로 적의 머리를 박살내고 묘지의 능선에 남군의 깃발을 꽂았다. 깃발은 잠시 동안만 그 자리에 휘날렸다.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남군의 절정기였다. 하지만 빛나고 영웅적이었던 피켓 장군의 돌격은 종말의 서막이었다. 리 장군은 실패했다. 리 장군은 북군을 돌파할 수 없었다. 리 장군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남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리 장군은 슬프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남부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사직서를 보내고 자기 대신 젊고 유능한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했다. 리 장군이 끔찍한 패배를 낳은 피켓 장군의 돌격을 다른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고 했다면 수도 없이 많은 책임자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몇몇 사당장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병대가 제 시간에 도착해서 보병의 공격을 지원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엉망이었다. 하지만 리 장군은 고상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 엉망진창으로 유혈이 낭자한 피켓 장군의 군대가 남군 진영으로 간신히 퇴각해 올 때 로버트 장군은 혼자서 말을 타고 나가 일일이 이들을 맞이하며 숭고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자아 비판을 스스로에게 퍼부었다. 이건 모두 내 잘못이야. 그는 고백했다. 내가 나라는 개인이 이 전투에서 진 거야. 역사상 이렇게 용기와 기계를 보이며 패배를 인정한 장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버드는 미국을 들썩이게 만든 독창적인 작가 중 하나이다. 그의 날카로운 문장들은 격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사람들을 다루는 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던 허버드는 그 적들을 오히려 친구로 바꿔놓고는 했다. 예를 들어 열에 바친 한 독자가 허버드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저런 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허버드를 이렇게 저렇게 불렀을 때 엘버트 허버드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제 생각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썼던 내용을 오늘 읽어보니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근처에 오시게 되면 같이 이 문제에 대해
탈탈 털어보기로 하죠. 굳은 악수를 보냅니다. 당신을 이런 식으로 상대해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고 요령 있게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자. 솔직히 말해보자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럴 때 빠르고 분명하게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자. 이 방법은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옹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다. 옛 속담을 기억하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 따라서 사람들을 당신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분명히 인정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당신이 화가 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하자. 당신은 감정을 배설했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도 당신의 기쁨을 같이 나눌까? 당신의 호전적인 어조와 적대적인 태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어줄까? 우드로 윌슨은 말했다. 당신이 주먹을 쥐고 내게 다가온다면 나도 당신만큼 주먹을 꽉 쥘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와서 앉아서 같이 논의해 봅시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왜 다른지 이해하려 노력해 봅시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점은 많지 않고 동의하는 점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솔직함과 함께 하겠다는 욕망만 있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디 록펠러 주니어야말로 우드로 윌슨이 말했던 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다. 1915년 록펠러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경멸받는 사람이었다. 미국의 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유혈 파업이 콜로라도주에서 2년 동안이나 벌어지고 있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적대적인 광부들은 콜로라도 석유 강철 회사에 더 많은 임금을 요구했다. 록펠러는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자신은 파괴되고 군대가 개입했다. 유혈이 낭자했다. 광부들은 총에 맞았다. 시체들은 총알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혐오로 불타오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록펠러는 파업 노동자들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록펠러는 이 일을 해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하자. 록펠러는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몇 주를 보낸 다음 파업 대표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걸작이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연설로 인해 록펠러를 집어삼키려 했던 거센 폭풍과 파도는 잠잠해졌다. 오히려 록펠러는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이 연설은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사실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파업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격렬하게 싸워왔던 임금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방구도 없이 작업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이 놀라운 연설의 시작 부분이다.
이 연설이 얼마나 우호적이고 상냥한지에 주목하며 읽어보라. 록펠러가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를 목매달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하지만 록펠러는 마치 의료 선교사들을 대하듯 친절과 예의를 다해 이들을 대했다.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빛났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분들과 자녀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친구로 상호 우위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만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호의 덕분입니다. 다음은 록펠러의 연설의 첫 부분이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이 훌륭한 회사 직원 대표분들을 경영자와 관리자들과 더불어 처음으로 만나는 운 좋은 날이니까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모임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이 2주 전에 열렸더라면 저는 여러분 대부분께 낯선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겨우 몇 명의 얼굴이나 알아봤겠죠. 하지만 지난주에 저는 남부 탄전의 모든 광산촌을 찾아 자리를 비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표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방문해 아내분들과 자녀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친구로 만난 셈입니다. 상호 우위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이 모임은 노사 간의 대표 모임이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호의 덕분입니다. 저는 노동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주주와 임원진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이 연설이야말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가 아닐까. 록펠러가 다른 방법을 취했다고 가정해보자. 록펠러가 광부들과 논쟁을 벌이며 그들 면전에 냉정한 사실들을 제시했다고 해보자. 어조와 암시를 통해 광부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고 해보자. 모든 논리를 동원해 광부들이 틀렸음을 증명했다고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혐오, 더 많은 폭동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들 수 없다. 야단치는 부모, 군림하려 드는 사장과 남편, 잔소리를 늘어놓는 배우자 모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억지로 그 사람들을 당신이나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친절하고 우호적이라면 그들은 더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링컨도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미 100년 전에 했던 링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오래된 격언은 진실이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벌꿀 한 방울이다. 당신이 벌꿀 대신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다.
비즈니스맨들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편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배우는 중이다. 예를 들어보자. 화이트 자동차 회사의 2,5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유니언 수업을 외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장이었던 블랙은 화를 내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들을 협박하며 독재자 공산주의자들이나 늘어놓을 법한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업 노동자들을 두둔했다. 그는 클리블랜드 신문에 광고를 내어 파업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도구를 내려놓은 데에 대해 칭찬했다. 파업이 느슨해지자 블랙은 야구 배트 글로브를 사서 전해주며 공터에서 야구를 하라고 권장했다.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볼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블랙의 우호적인 태도는 그런 태도가 언제나 불러오는 반응을 낳았다. 우호적인 태도는 우호적인 태도를 낳기 마련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빗자루, 삽, 쓰레기통을 빌려서 공장 주변의 성냥, 종이, 담배꽁초를 줍기 시작했다. 상상해보라.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을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치우고 있는 광경이다. 그 일은 길고 격렬했던 미국 노동 전쟁사에서 유례 없던 사건이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파업은 타결되었다. 서로 간에 적대감이나 원한 같은 것은 없었다. 신을 연상시키는 외모를 가지고 신처럼 변론했던 다니엘 웹스터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변호사였다. 하지만 웹스터조차 다같이 우호적인 말로 그의 강력한 주장을 시작했다. 배심원 여러분이 고려하시겠지만 아마도 이런 점은 신사분들께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분이 설마 놓치시지는 않으리라 믿는 몇몇 사실들을 보여드리자면, 혹은 인간 본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같은 말이었다. 웹스터는 밀어붙이지 않았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웹스터는 부드럽게 말했고 침착하고 우호적인 접근 방식을 이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유명해질 수 있었다. 당신이 파업을 해결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던가 배심원 앞에서 변론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깎고 싶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호적인 접근 방법이 도움이 될까? 한번 알아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